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차 소환 불응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앞두고 HID와 블랙요원이 포함된 3개 팀을 조직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에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던 의도가 있었는지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며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눈이 그치는 모레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강추위가 닥칠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25일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나오라는 건데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게 2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통보된 출석 일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장소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을 구성 중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공조수사본부가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다면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실제로 가능할지가 관심입니다. 설령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선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과 17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하려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자 대치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검토하고 있는 체포영장도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해도 경호처가 대치하며 윤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한다면 집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무는 정지됐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경호 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만큼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내세워 무작정 불응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첫 조사를 받았고 이전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만큼이나 주목받는 모임이 있습니다. 계엄 당일 정보사의 장성들이 모인 건데요. 탱크 부대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오른팔로 불리던 참모는 휴가까지 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계엄에 대비해
불법적인 수사 조직을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3일 기업날 오후 6시쯤 판교 정보사령부 회의실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신문단장, 93의 이기갑 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과 HID 요원 등으로 전해집니다. 이중 구단장과 방차장은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에 먼저 출동한 영관급 장교 10여 명, 100여 단의 30여 명에 이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일종의 본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 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93의 방정환, 김봉규 단장까지 소환 조사하며 모임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비상계엄을 대비해 정보사령부에서 신설한 불법적인 수사단이라며 국가안보법에 따라 즉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판교 모임 참가자로 알려진 문상호, 93의 방정환, 김봉규 등은 오늘 공개한 정보사 수사 2단 지휘부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군내 불법적인 수사단으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전체 규모는 약 70여 명 안팎으로 93의 준장이 수사 2단의 단장 역할을 맡고 방정환 준장이 부단장을 맡는 등 조직표까지 공개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사 수사 2단을 실제로 편성한 인물은 누굴까요? 이른바 롯데리아 4인방 중 하나인 김용군 전 대령이 지목됐는데 김 전 대령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당일 김 전 대령과 저녁을 먹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호출로 계엄 상황실에 들어간 사실까지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용군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단장을 지낸 헌병 출신 예비역입니다.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고 전역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MBN에 정보사 수사 2단 명단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 김 전 대령인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군사경찰을 잘 몰라 김 전 대령과 협력해 임의로 명단을 작성했던 겁니다.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정성욱 등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육군 7사단에서 같이 근무해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령은 정보사 수사 2단 가운데 야전부대 군사경찰 위주로 꾸려진 일대를 이끌 대장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을 지목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저녁 식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계엄령 선포 이후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호출로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계엄 상황실에 들어갔습니다. 김모 대령과 박 본부장은 특별한 임무 없이 대기하다 상황실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김 전 대령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노 전 사령관에 이어 퇴직 군인들이 잇따라 내란 모의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보사 내부 직원에 의해 선관위 장악 시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선관위 직원들을 통제하고 감금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나 복면 사용까지 논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이 선관위 장악 시도는 사실이었다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정보사의 선관위 장악 의혹이 내부 직원에 의해 실체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경우 신원을 확인한 뒤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등의 계획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면과 마스크, 케이블 타이 등을 활용해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감금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관위 직원 30명의 팔과 다리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항하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앞이 안 보이는 복면까지 씌워서 비완 문소고에 감금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대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모두 진술했다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대령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3개의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체포에 활용하려던 정황을 경찰 특수단이 포착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이틀 전 구속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현역 군인들을 움직여 정치인 체포 명목 등으로 3개 팀을 가동해 운영하려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1일 노 전 사령관은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정모대령 등 3명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을 주도로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 HID와 블랙요원 등이 포함된 2개의 팀을 조직하려 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엔 노 전 사령관이 같은 가게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전현직 관계자를 만나 한 개 팀을 더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비선 조직을 가동하려고 했던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이 실제 운영되진 않았지만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HID와 블랙요원까지 명단에 넣으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실무를 담당했던 정보사 정모대령의 진술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계엄 타임라인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계엄은 언제부터 준비됐던 걸까요? 사회부 신재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 기자, 정보사 내부 폭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정대령의 이번 폭로, 계엄 준비 정황을 파악하는데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당초 비상계엄 사태 핵심으로 거론됐던 조직은 방첩사였습니다. 네. 하지만 계엄을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절친으로 알려진 노상원 씨가 전직 정보사령관이었고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보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정부사 내부 사람으로 계엄비원인 노 전 사령관과 계엄기획 초기 단계부터 접촉한 실무지라는 점에서 정대령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게다가 정보사는 거짓말 논란도 휩싸여 있는데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햄버거집 회동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다 들통나 긴급 체포됐었고요. 문 사령관은 계엄 사실을 당일에 말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대령의 자문 변호사는 정대령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대령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외에도 이 정대령 진술을 통해서 정보사의 사전 모의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정치권 주장을 비롯해 여러 언론 보도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정대령의 진술은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대령은 11월 중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사무실로 불러 장관으로부터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중앙선관위에 가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무자인 정대령에게 내려온 지시가 계엄 약 2주 전이었다면 윗선의 준비는 더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전투에 능한 정보사 요원 35명 차출을 지시했고 문 사령관이 10월 말 이를 보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준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대령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계엄 한 달 전부터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리포터에도 나온 것처럼 이 케이블타이나 복면같이 정보사의 선관위 장악 시도가 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대령의 진술대로라면 계엄 당시 여차하면 강압적 수단까지 써서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만 말했었죠.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선관위 핵심 직원 30여 명을 줄여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얼굴을 두건으로 감싸 이동시키려는 것을 점검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과 헌재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3차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실제로 확보된 만큼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5명을 위치 추적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이 사람은 얘들 같이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그런데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 어제 3차 조사를 받다가 뜻밖의 진술을 했습니다. 바로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들어간 경위를 두고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방첩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체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체포 명단이 작성됐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12.3 계엄 사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을 수습할 지도부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쇄신은커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격차입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8%를 기록했습니다. 24%를 기록한 국민의힘 지지도의 2배에 달해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8%포인트 올라 이번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최저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갤럽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여당의 지지도 낙폭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2016년 4월 총선 후부터 국정농단 사태 전까지 30% 안팎의 지지도를 보였는데 탄핵안 통과 전후로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8%에서 4%포인트 떨어진 4%로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지난 16일 수감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57%에서 이번 주 63%로 높아졌습니다. 진보와 중도층에선 각각 81%, 46%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해 지난주보다 지지세가 더 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지도자 선호도는 어땠을까요? 40%에 육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강 체제를 내달린 반면 야지 구심점을 찾지 못한 여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 군소주자로 추락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장기간 1강 체제를 내달려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번 조사에서는 37%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전인 이달 초와 비교하면 민심의 흐름이 더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8%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 전 대표는 6%포인트 떨어졌고
홍 시장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69%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대표와 홍 시장 모두 10%대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여당은 사실상 구심점이 부재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엄 해제 국면에서 신뢰도 1위를 기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의 선호율로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등 연일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큰 두각을 보이지 못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모습을 공개하며 야권 잠룡으로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요즘 선거철도 아닌데 길거리마다 정당 현수막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당의 한 의원이 현수막을 걸려고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걸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의원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현수막이길래 이러는 건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이 게재하려던 현수막인데 선관위가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데다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이라는 겁니다. 정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대선 일정과 후보를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합니다. 대선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의 유불리를 따진 적 없고 표현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논란의 소지가 그동안에 적지 않았었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게재 기준에 벗어난 조치이며 선관위가 적용한 선거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정성 시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쥐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책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이튿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만큼은 조속히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또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도 서두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탄핵 카드를 쥔 민주당이 한 대행의 통치 행위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작성해뒀다고 밝힌 민주당은 선제적 탄핵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입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강경 대응 방침이 다음 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이 소추단과 대리인단은
반드시 탄핵을 완성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일주일 뒤 첫 준비기일에도 전원 참석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단장을 필두로 한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대리인 대표 등 탄핵 실무진 20여 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이들은 역사적 수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여망,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밖 대리인들은 17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1명 더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의 변명과 왜곡이 있어 탄핵안 인용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고 그러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긴장을 늦추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소추단은 오는 27일 진행되는 헌재 첫 변론 준비기일에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 첫 과정부터 합심해 혐의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준비기일 1차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변론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한다면 기일 재지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소추단은 탄핵 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 이름을 올린 대리인단의 면면을 보면 그 이력이 화려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재판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도 포함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면면을 살폈습니다.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인용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탄핵 심판 맞춤 최정예 팀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공동대표 3인방입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재판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초동 대처를 놓고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갔어야 했다며 송곳 질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명된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이에 앞서 헌법재판관을 지내 탄핵 심판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았을 만큼 야권 성향이 짙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직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탈원서 성격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어떤 수사보다도 선입견과 예단이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실무 총괄을 맡을 김진한 변호사 역시 헌재의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만큼 대리인단이 얼마나 날카로운 대응 전략을 세울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서류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첫 준비기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닷새째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꾸준히 대통령실과 관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출석 요구서 등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도 우편을 통해 문서를 보냈지만 오늘 오전 수치 거절로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판 절차를 미루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은 어제 평의를 열고 송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달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발송 행위를 송달 완료로 간주할지 토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23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도 27일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선다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나서는 자리인데 나설지 여부는 변호인단의 판단과 발표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심판 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류 송달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정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에선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야당이 빠진 고위당정 협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겁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입니다.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당정은 내년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책 융자 규모를 600억 원 늘리는 등 내수 회복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를 대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야당과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함께 민생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과 논의 중에 있다는.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도 참여해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개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하며 계엄 사태 이후 주춤했던 한미 관계 복원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임기는 오늘로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 한미 관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상계엄령 이후 중단됐던 한미 외교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갑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고위급 대면 외교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plan on high-level engagement, in-person engagement with EUROK appropriately in due course during the last week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 don't really have any. 한덕수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주미대사를 역임해 미국에서 인지도와 신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번 계엄령과 관련된 한국 내 헌법적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Yoon took the action he took. The legislature responded by impeaching him and putting in place an acting president who has now assumed the authorities of president. That is how a democratic system ought to work.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는 별개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한미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는 이제 한 달 뒤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평소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기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인이 일명 올백 머리를 시도해 화제입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의 반응은 환호와 폭소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큰 목소리로 환호하자 골프 옷차림의 트럼프 당선인이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 영상은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 번을 훌쩍 넘겼습니다. 관심을 끈 건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헤어스타일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는 등 좀처럼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 왔지만 이번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 일명 올백머리를 하고 나타난 겁니다. SNS는 물론 미국 언론까지 달라진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에 주목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영상 속 헤어스타일을 아예 트럼프 커트라고 명명하며 아이들과 함께 트럼프 커트를 하러 미용실에 가겠다, 잘생겼다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영화 속 닮은 꼴 사진을 함께 첨부하며 머리 자른 미용사를 바로 해고해야 한다, 나이 든 여성 같다며 폭소하기도 했습니다. 스타일에 변화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9년에도 올백머리로 화제가 됐는데 당시 모자를 벗은 모습이 지금의 헤어스타일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오늘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까지 오르며 추위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그치는 일요일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급 강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장에 하얀 얼음이 깔렸습니다. 한파가 주춤하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지만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말 분위기 내려고 개장하자마자 왔는데 사람도 많고 연말 분위기도 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서울 잠원 한강공원 눈썰매장. 슬로프 구간에 얼음이 있는가 하면 인공눈이 만들어지다 중단된 흔적도 보입니다. 주간과 야간 기온이 영하 3도 이하의 날씨가 사흘 이상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눈은 내리지 않았고 인공눈을 만들기에 적합한 기온도 아니어서 눈썰매장의 개장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북동부, 강원도, 전북 동부에도 최고 8에서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한파가 몰려오겠고 일요일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여 22일 일요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이번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형량의 울분을 터뜨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문대학교 의대생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요구에 격분해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검사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은 딸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 납득할 만한 선고를 해달라고 말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가벼운 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제 곧 이륙하는데 비행기에서 기름이 줄줄 새는 사실이 발견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 인천공항에 있는 국적항공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나마 이륙 직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었지 만약 모른 채 이륙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오른쪽 날개에서 하얀 액체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새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스탄불로 이륙을 기다리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승객 283명을 태우고 탑승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에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료 누출 사실을 확인한 항공사는 항공기를 다시 게이트로 이동시킨 뒤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선 기름이 더 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당국은 정비 실수보다는 부품 노후화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공당국 관계자는 휘발성이 강해 다량의 기름이 새지 않는 한 화재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를 추가 급유하다가 생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엔진 쪽에 급유 중인 연료 호스에서 샜었다 그러면 그 위험도는 더. 해당 항공기에 탔던 승객들은 예정보다 3시간 45분 늦게 같은 기종의 다른 항공기로 옮겨 타고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손길도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해마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놓고 가는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25년째 기부한 돈은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에서 5만 원권 지폐다발과 동전이 쏟아집니다. 금액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38,850원을 주셨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에게 힘내라는 편지도 들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성금을 몰래 놓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다녀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뉴스로만 접하시던 분에 대한 걸 직접 전화로 받다 보니까 되게 생경하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선행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벌써 25년째입니다. 그동안 기부한 액수는 무려 10억 원이 넘습니다. 2019년에는 6천만 원의 성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천사의 선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천사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천사마을도 조성했습니다. 천사가 25년째 나타났던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다. 전주시는 성금을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천사의 선행이 새밑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사상자 증가에 맞춰 투항하라는 전단지를 살포하며 심리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얘기는 침묵한 채 러시아군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미사일 대결까지 제안했습니다. 한여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중에서 전단지 수십 장이 뿌려집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눈 덮인 숲속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 전단지를 살포하는 모습입니다. 전단지엔 태극기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병사의 모습과 함께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얼굴과 러시아군 위에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고 경고하는 전단지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낯선 전장에서 생소한 무기에 총알바지로 소모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을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북한군 12명을 사살하고 2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잇따른 언급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 채 오히려 건재함을 과시하며 서방의 미사일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Для поражения, скажем, в Киеве, сосредоточить туда все свои силы ПВО и ПРО,
А мы нанесем туда удар орешником и посмотрим, что будет. Мы к такому эксперименту готовы.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ecause for him it doesn't matter what it meant to be. I mean, this human life, nothing. And I think he's crazy. I think so. I think. 그러면서 진짜 안전보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평양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들 사망자 장례 절차를 위해서 법까지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먼저 북한군 피해 상황부터 간략히 전해주시죠. 앞서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 최소 1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죠. 예. 미 국방부 역시도 현지 시간으로 어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DPRK forces have been or several hundred casualties, right, which would range from killed in action to wounded. 상황이 이렇다 보면 북한 내부 민심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이 있을 테니까요. 내부 주민과 민심 동요 또 군인들에게 분명히 동요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 본인이 추가 파병되지는 않을까 우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이 때문인지 군 간부를 중심으로 특히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설적으로 최고 지도부가 군 내부의 충성심 저하를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사자마저 내부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북한은 통상 다른 국가들과 달리 사망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유해를 따로 처리하지 않곤 해왔는데요. 일종의 공동묘지가 러시아 현지에 조성되고 대다수가 그곳에 안치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시신조차 보지 못하는 가족들을 달래기 위해 이들을 영웅화하는 과정이 병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체제 내부의 상당 수준의 도전적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웅적 죽음이다라고 포장을 하고 이 중 일부의 유해는 북한으로 송환돼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며 사망 이후까지도 조선노동당의 혁명의 상징으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망 군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례법까지 수정한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3월 채택한 장의법을 수정 보충했습니다. 수정된 내용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는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른 이 장례 절차, 보상 절차 이런 것들이 법 제정으로 이루어져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즉 북한군의 복무 중 사망은 일반 사망과 구분되는 만큼 현지에서 치러지는 장례 절차나 또 유족에게 전해질 사망 통지서 등 관련해 사전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파병을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그 조치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1,450원을 넘은 환율에 바짝 긴장한 정부가 은행 규제까지 풀며 급한 불을 끄려고 나섰습니다. 1,500원은 막아야 한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는 외국인들이 8천억 원의 주식을 내다 팔면서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었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환율은 1,450원 위에서 마감됐습니다.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을 통해 환율을 누르는 방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특정한 환율 수준을 타겟하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변동성을 완화할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은행이 특정 날짜에 사전에 정한 환율로 거래할 수 있는 선물환 환도를 4년 9개월 만에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375%까지 한도를 늘려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더 많은 달러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로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칙도 바꿔 원화 환전 수요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 속에 원화 가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정치 이슈는 이미 지나간 변수가 됐고 오히려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달러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국내 변수로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코스피도 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며 1.3% 내렸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핵심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는 MBN 특별기획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걷다 뉴10 그 4번째 시간입니다. 꽉 막힌 도로 대신 하늘을 나는 자동차,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죠. UAM, 이른바 에어택시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한창입니다. 우리 기술력은 미국보다 4, 5년 정도 뒤처졌지만 IT 강국의 강점을 잘 융합하고 국산 기체만 만들면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펠러가 6개 달린 기체가 수직으로 날아오릅니다. 도심 항공교통 일명 UAM입니다. 최대 시속이 270km까지 나오는데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 광교까지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미래 교통의 혁신으로 불립니다. 이런 하늘을 나는 택시를 상용화하기 위한 비행 실증이 국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기체가 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합 시연, 비행기가 나는데 관제하는 모든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통합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 현재까지는 이곳 고흥에서만 비행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쯤 도심에서도 비행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라뱃길을 시작으로 도심 노선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도 짓겠다는 건데 203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안전 문제로 과도하게 묶여있던 규제 또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은 이제 기존의 항공법에서 많이 규제를 했던 사항들을 과감하게 이제 특례를 주는 형태로 실증 사업이나 시범운영 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완화된 정책들을 법으로 담았다고 보시죠. 문제는 국산 기체 개발이 외국보다 4년에서 5년가량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외국산 기체를 들여와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산 기체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산화 기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용화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기체 국산화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선두주자인 미국은 뉴욕 상공에서 이미 UAM 실증 비행을 진행했고 일본과 UAE 등도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n the UAE, and that could start as early as the end of 25. 다만 한국은 ICT 등 통합 관제 운영 시스템의 강점이 있는 만큼 부족한 점만 보완하면 미래 먹거리로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연말 대목이지만 경기 침체,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유통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앞다퉈 협업 제품을 선보이며 손님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침대가 들어선 합숙소. 핑크색 옷을 입은 진행 요원들이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프로필 사진을 찍고 합숙소로 들어섭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 세트장 같지만 이곳은 한 백화점 매장입니다. 对第一季的印象很深刻，所以穿上这个衣服到这个场景之后，还是觉得有点害怕。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가가 앞다퉈 협업 제품을 내놓으며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는 매장 외벽에 커다란 영희 사진을 내거는 등 매장 전체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모양의 메뉴를 선보이고 거액의 경품까지 내걸었습니다. 다른 햄버거 가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벤트도 해가지고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다음부터 올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속 인물들이 그려진 만두와 라면, 소주에 화장품까지 등장하면서 남녀노소 모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위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대한 IP 개봉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굉장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소비는 재미있다, 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북돋는다.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친 상황에서 유통가는 오징어 게임을 앞세워 소비 심리 되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MBN 강두민, 안지훈, 현지호, 안정모 기자가 지난 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포탄 낙하 모습을 포착한 영상으로 2024년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 영상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실제 포사격은 하지 않았고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MBN이 연평도 해상에 물기둥이 솟구치는 걸 포착해내면서 북한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cm, 경기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북에 최고 8에서 10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도 선에 그치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7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을 치겠습니다. 또 내일은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중부와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성탄절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별다른 눈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